북한이 민족 자주 입장에서 제한을 내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 보유와 남북 관계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연합뉴스 문관현 남북관계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 사업종합보고에서 이 남북 군사회담을 언급하더니 이번에는 민족 자주 입장에서 제안을 내면 기꺼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자, 먼저 북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만일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자주정신이 맥박치는 민족 대단결의 좋은 방도를 내놓는다면 우리는 그것도 함께 추진시켜 나갈 용의가 있다. 우리의 핵 보유와 북남 관계는 사실상 아무런 연관도 없으며 북남 관계의 핵 문제를 끌어들일수록 궁지에 몰릴 것은 남조선 당국일 뿐이다. 문 기자, 정부, 정당, 단체 공동 성명으로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내용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북한에서 정부, 정당, 단체 공동 성명으로 만약에 남한 당국에서 민족 자주 그리고 민족 대단결의 입장에서 어떤 제안을 내놓으면 북한은 방금 들으신 대로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또 의논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한이 이번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일단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런 발언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었고요. 또 8일날 채택한 결정서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이번에 7차 당 대회를 계기로 그동안의 그런 무력 도발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북한에서 정리를 하기는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의 남북 통일 방안 그러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 그리고 통일 대박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흡수 통일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는 당장은 일단은 가까워질 가능성은 낮지만 대화를 향해서 문을 열어가는 그런 제스처를 보인 것은 분명한데요. 2013년 당시에 5월 달에 최용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했었고요.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 앞에서 육자회담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 6월 6일 현충일 날 조평통에서 특별 담화문을 통해서 남북 간의 당국회담을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북한에서 정부, 정당, 단체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2013년 전으로 우리가 시계를 돌려봤을 때 당시 조평통에서 당국회담을 처음 제의했던 것과 비슷한 의미와 무게를 지니지 않은가 그래요.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조금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대화 제의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남측에서 먼저 제안을 하면 보고 판단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거기다가 남북 관계는 핵 보유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좀 어찌 보면 황당한 언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문 기자께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제안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은 7차 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회가 끝나면 이런 제안을 할 것이라고 다 예상은 했는데요. 예상했지만 제안의 방법은 예상을 좀 벗어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꼭 시비를 걸고 넘어갔죠. 문 기자께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한 드레스덴 선언이라든지 남북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통일 대박론 이것은 제도 통일이고 흡수 통일이지만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일단요, 못을 박고 두 번째 얘기한 것이 사실은 민족 대단결 그리고 민족 자주 여기에 입각해가지고 너희들이 한국 보고 너희들이 한번 제안을 해보면 내가 그걸 한번 보고 검토를 해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제안한 이유 이게 뭘까? 바로 그것이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더더욱 한마디를 더 붙이면 북한이 핵 보유를 하는 거하고 남북 관계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으니까 핵 보유는 너희는 손대지 말고 나머지 문제들만 가지고 우리 둘이 얘기하자. 그것도 너희들이 여태껏 얘기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은 일치 안 되니까 민족 자주하고 민족 대단결 정신에 입각해서 어떤 제안 한번 해보면 그때 우리 검토 한번 해볼게.
이런 얘기를 한 거지요. 이게 어떻게 대화 제의했다라고 네. 봅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대화에 목마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데 더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죠. 네. 전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대화 제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의 억지 주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초에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을 했었는데 북한이 한 달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외무성까지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남조선 당국의 범죄 행위를 고소하고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편지를 각각 발송하였다. 남조선 당국의 반인륜 범죄를 응당문지시하고 우리 국민들을 한시바삐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해당한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네, 북한은 그동안 적십자 등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외무성까지 나섰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북한에서 만약에 이제 종업원들의 집단 기순이 발생한 직후에 남북 간의 민간 교류를 담당하는 적십자회가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그래서 적십자회 대변인이 당시 이제 담화를 통해서 일단은 이런 종업원들의 집단 귀순으로 인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남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형태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다는 것이 적십자의 입장이었습니다. 13명이라는 많은 수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이산 가족 형태로 몰아가고 이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북한의 가족들이 네. 서울이나 또는 판문점까지 와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수용할 수 없는 황당한 제의까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북한에서 문제는 또 그 이후에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또 네.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남북 간에 먼저 빨리 풀려고 굉장히 발등의 불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북한에서는 그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북한 정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13명이나 되는 그것도 네. 선발되고 잘 먹고 잘 자란 어떤 지도층의 자제들로 구성이 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북한을 정권을 등지고 남쪽을 선택했다는 것은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도적인 문제 또는 남북 간에 풀어야 될 문제라고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네. 적십자와 이제 조평통이 이제 나섰었는데요. 이 문제가 이제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남북 간에는 풀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희망을 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대외적인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을 통해서 네. 또 이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이제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외무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도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나 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고소를 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안 되자 유엔이란 무대 또는 인권이란 문제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고야 말겠다는 북한 정권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만큼 풀기는 어렵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도 이들이 자율적 의사에 따라서 넘어온 이상 우리도 북한의 입장은 들어줄 수 없다는 네. 이러한 입장입니다. 김 교수님, 네. 국제사회까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 고향에 남은 가족들이 그 유엔에 가족들을 돌려보내달라고 편지까지 썼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도 알 거고 그렇다고 해서 탈북한 자녀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알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13명은 이제 지배인 포함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나머지 7명은 북한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소문이 안 나면 좋은데 소문이 다 나버렸잖아요. 소문이 다 나서 북한으로 돌아온 7명에 대해서는 인터뷰도 다 했거든요. 네.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이제 전 북한 주민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남아있는 13명이 자기네들처럼 북한으로 오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납치해 갔다라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얘기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북한 간에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한 거고 안 되니까 지금 우리 문 기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UNHCR에도 얘기하고 국제적십자사회도 얘기하고 그리고 북한이 앞으로는 인권이사에 참석 안 하겠다라고 한 네. 그 북한 인권이사에 참석 안 하겠다고 한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지금 제소를 한 상태거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아마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날지 모르겠지만 네. 하면 할수록 북한의 인권 문제가 더 부각되면 부각되지. 그러게요. 지금 여기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인권 문제가 부각되거나 그들이 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동조하거나 인정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른바 민변이 이들에 대한 접견을 국정원에 요구를 했는데 반려가 됐다고 합니다.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인 접견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어떤 탈북자든지 간에 이들이 들어오면은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북한에서 어떤 직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짧게 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길게 할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한국의 적응 과정을 위해서 하나원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기간들이 통상 뭐 한 2, 3개월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정식으로 우리 주민등록증 받아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지금 민변에서 조금 빨리 나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왜 이 사람들한테만 민변이 계속해서 접견을 하려고 할까요? 그전에도 북한에서 우리 탈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에 대해서만 꼭 이렇게 정치적인 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정부를 난처하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세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민변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제기할수록 북한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네.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받아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얘기하면 될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이 이들한테 국민이 된 이상 이들 보고 인터뷰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거짓말이 아닌 것을 거짓말처럼 이렇게 얘기할 리도 없잖아요. 모든 것이 조금 있으면 다 밝혀져요. 근데 왜 이렇게 괜히 그것을 네. 쟁점화시키느냐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탈북 종업원들의 안전과 또 안정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시군요. 문 기자, 이렇게 북한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서 또 상당히 호사스러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당대회 때문에 북한에서 외신 기자들을 평양에 상당히 많이 초청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들의 삶이 좀 남달랐다고 하거든요. 어땠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그 7차 당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김정은 시대의 선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북한에도 중앙통신, 중앙방송 이런 그 매체가 있지만 네. 전 세계 언론 약 130여 명의 기자를 평양 시내로 초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그 보도 통제와 여러 가지 그런 마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내놓는 그러한 그 보도 내용들은 북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곤혹스러운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메랑이 돼서 오히려 북한 정권을 향해서 지금 현재 날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 이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 게 네. 일단 그 김일성 주석이 이 당 대회를 6차 이후에 일단 쌀밥에 고깃국을 먹지 않으면은 당 대회를 개최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거든요. 이러한 그 북한의 주민 생활이 향상이 됐냐 안 됐느냐가 굉장히 큰 논란이었는데 일단 그 외신 기자들의 눈에 비친 그 1%, 네. 이 사람들의 삶은 더더욱 더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나머지 99%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그 의문점을 갖게 하는 기사입니다. 네. 이 1%가 평양에 특히 이제 맨해튼 같은 지역에서 매우 소수가 살고 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평해튼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나왔거든요. 평해튼이요. 네, 평양 플러스 이제 맨해튼을 줄여서 평양 시내에 뉴욕의 맨하탄처럼 굉장히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다면은 이 1%이 모여 사는 동네일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했었는데요. 주체사상탑 주변에 가보니까 그 독일식 맥주나 또는 여러 가지 구운 감자가 나오더라. 그리고 또 스시바, 또 그 외에도 바베큐 식당 이런 있을 곳 다 것들은 있군요. 네, 북한의 99% 주민들에게는 접근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그러한 삶의 형태입니다. 네. 하지만 1% 그것도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권력을 쥐고 있다 표현할 때는 노동당 당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10% 안팎으로 보거든요. 그보다 더 선택받은 1%는 이러한 바베큐를 먹고 스시바를 먹고 또는 여러 가지 그 호사스러운 외국 음식들을 먹고 산다는 것을 이 외신 기자들의 눈에 비춰서 이게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부분을 현재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약 15년 전부터 네. 이러한 그 돈의 소유가 암암리에 이제 허용이 돼서
돈주가 이제는 사회의 어떤 지도층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11년도 이후에 이제 김정은 정권을 들어서서 이러한 그 돈에 대해서 소유 자체를 암암리에 지금 현재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자들 특히 권력 플러스 이제는 자본을 진 이러한 네. 권력층들의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하나의 어떤 사회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외신 기자들이 지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진실을 좀 숨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짜여진 각본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북한 사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렇게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불만을 가져와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네.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주의잖아요. 그 자본주의 폐해의 핵심이 바로 인간 소외의 극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 소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빈익빈 부익빈 문제거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가 등장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빈익빈 부익부에 생기는 핵심 요소는 왜 그러냐 하면은 생산 수단의 사유화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별로 이렇게 시장이 허용이 안 됐잖아요. 지금 북한에 430개의 장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430개의 장마당을 통해서 돈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돈주들이 더 장마당을 통해서 돈을 더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다가 갖다 바치겠습니까? 결국은 좀 전에 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노동당 당원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부패의 연결고리를 이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마 최고위층으로 평해탄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당원들이고요. 일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주들 430개의 장마당을 통해서 축적된 돈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 산다라고 봐야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밑으로부터의 봉기 이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0%에 가깝습니다. 네. 그 북한에서는 과시하려고 보여준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의 모순을 또 적나라하게 그렇죠. 드러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문 기자, 화제를 좀 돌려서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 이제 림팩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6월부터 이제 8월까지 하와이 일대에서 각국의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해군 합동 훈련을 합니다. 1971년도부터 실시가 된 이 훈련인데 네. 그동안에 이제 한미일은 수색 또는 이제 구제 훈련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이번 훈련에서 갖는 큰 의미는 뭐냐면은 미사일 방어 훈련, 경보 훈련을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네. 한미일 간에는 2014년에 당시에 미사일 정보 공유 약정을 맺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여러 가지 여론의 반발이나 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이제 부딪혀서 실시를 못 해왔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군 항공기가 이 미사일을 대체를 해서 네. 상공을 나를 경우에 한미일 간에 특히 이제 하와이에 있는 그 육지에 있는 거기 네트워크에서 레이더에서 그걸 일단 포착을 합니다. 이 포착한 정보를 네. 한국, 미국, 일본에 있는 각 미사일 관련 부대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한다는 이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데요. 네. 이번 이 훈련이 갖는 의미는 이제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이 공동 대응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우려했던 것이 결국 이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이 이제 편입이 되는 게 아닌가. 네. 많이 이제 이렇게 지적이 많이 돌았었는데요. 이번 훈련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적이 또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방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북한으로부터 어느 때보다도 지금 미사일 위기가 높아진 시기에 그렇죠. 실시가 되고 있는 림팩 훈련에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한미일 간의 공조 체제가 정보 공유 체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훈련인데 북한은 그동안 연례적 방어 훈련인 한미 연합 훈련에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훈련까지 한다면 이걸 꼬투리 잡아서 어떤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되거든요. 예, 우리 문 기자께서 지금 저기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미사일 네. 방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작전 계획을 뭐 쭉 얘기할 때
D가 4개 붙었다고 그래서 4D 개념을 적용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디텍터, 탐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디스럽터, 이제 상대방의 그 레이더를 교란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디스트로이, 파괴시키는 거고요. 네 번째가 내 나라를 이제 디펜스 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4D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디텍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딱 발사되는 순간 그걸 탐지해야 되잖아요. 인공위성으로부터 그걸 탐지해야 되고 레이더를 가지고 그걸 탐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미일이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디텍터가 돼야 그다음 모든 나머지 3D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8월 달에 하는 얼치 포커스 렌즈 훈련할 때도 그렇고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계속 도발을 하잖아요. 북한한테 도발의 빌미를 하나 준 거죠. 그래서 북한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걸 내세워가지고 아마 도발의 빌미를 삼아서 도발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꾸준한 방어 훈련을 하는 건 북한이 위협해 오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당연하죠. 그걸 또 도발의 빌미로 삼는다.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또 황당한 억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문 기자, 현재 우리 정부는요. 대화보다는 좀 제재에 집중해야 된다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대북 제재에 동참은 하고 있지만 괄목할 만한 수준은 아닌가 보거든요. 그 중국의 대북 원유 원조 이게 3년째 통계상 제로로 잡히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석유가 송호간을 통해서 북한으로 가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입니까? 네, 대북 제재에서 가장 그 중요한 키를 쥐고 있던 나라가 중국이고 그 키를 쥐고 있던 부분이 바로 원유 공급 부분입니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 자체를 중단하자고 했을 때도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세웠던 게 결국 중국인데요. 그동안에 북한을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실제로 94년도 제네바 합의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일단 한미일 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당시에 50만 톤 이상의 중유를 매년 공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50만 톤 이외에도 또다시 중국으로부터 별도로 300만 톤 이상의 큰 많은 분량의 또 원유를 또 받았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중국에서 일단 북한으로 많은 원유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유엔 안보리 결의 대상에는 원유 자체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 유만 현재는 이제 제재 대상에 올려놨는데요. 일단 북한이 그동안에 이처럼 효과적으로 제재에 대응을 했던 거는 결국은 중국에서 이런 원유 공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은 앞으로 실제 북한에 대해서 3월 달에 제재가 이제 결의가 됐고요. 시작이 됐는데 약 8월 정도면은 효과가 나올 걸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얼마만큼 이 일시적인 방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에 대해서 동참을 하느냐가 결국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했던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효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들어보면 대북 제재에 좀 구멍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중국이 이렇게 대북 원유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시죠. 제일 큰 이제 구멍이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를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북한에서 오히려 거꾸로 수출하는 것 중에서 철광석이니 뭐 석탄이니 이런 것들을 민생 목적인 경우에는 그거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안보리 제재 결의안 2270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 52만 톤 보내주고 있거든요. 연 52만 톤의 석유를 송유관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 공급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300만 톤 가다가 지금 52만 톤 가는 거잖아요. 북한 경제가 거의 죽지 않고 개우 움직일 정도만 보내주는 거죠. 이것마저 끊어버리면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수단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조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보내준다라고 보고요. 역시 이 보내주는 것도 안보리 결의안에는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보내준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